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반 동안 적발된 금융권 횡령액의 77%가 지난해와 올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엔 단일 건으로 가장 액수가 컸던 우리은행 직원 697억 원 횡령 사건을 포함해서 826억 원의 횡령이 있었고요. 올해는 BNK 경남은행 직원의 562억 원대 횡령을 포함해 7개월간 12명이 580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입니다.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어떤 영화 같이 볼까요? 주요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또 충격받고 분노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일련의 사건에서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좀 일단 어느 곳보다도 철저한 시스템을 갖췄어야 할 금융권이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수백억 원대 금액을 횡령한 경제사범들이 사실은 우리랑 마찬가지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은행 횡령이라는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도적 측면과 개인 윤리적 측면에서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일본 영화 종이달입니다. 일본 영화 종이달. 이거 얼마 전에 국내에서 드라마로 리메이크가 돼서 저는 이 배우를 진짜 좋아해요. 국내에서 주인공을 맡으셨던 배우님. 근데 이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유능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연루된다는 게 놀라운데, 일단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주부인 이제 주인공 그 리카가 1994년 어느 날 은행 파트타임 사원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 여성은 남편과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은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인물인데요. 어느 날 착한 그녀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 겁니다. 첫 월급으로 하나에 30만 원 정도 하는 시계를 커플템으로 남편에게 선물하는데 남편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은 며칠 뒤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프랑스 명품 브랜드 C사의 시계를 사서 리카에게 선물하는데요. 자신이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사준 시계를 초라하게 만드는 남편의 그 무심한 명품 선물에 리카는 다소 마음이 상합니다. 한일 간의 그 스토리 라인은 일단 비슷하네요. 우리 네네. 김서영 배우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이 값진 돈으로 뭔가를 준비했는데 시큰둥하거든요. 드라마에서도. 네네네. 근데 왜 시계였을까? 작품에 등장하는 오브제도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계가 이제 리카라는 이 인물의 자존심을 좀 보여주는 소재로 쓰인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끌어가는 주요 동력이 바로 리카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며칠 뒤 이제 리카는 그 백화점에서 화장품 쇼핑을 하던 도중에 현금 10만 원 정도가 이제 부족한 상황을 겪어요. 그런데 마침 본인이 고객 돈을 조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를 이제 그 채워 넣고 다시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서 그 채워 넣는 방식으로 그 불편한 상황을 이제 모면합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횡령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단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내가 겪고 싶지 않았다. 이런 의도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일이 쉬워지다 보면 사실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거 좀 불길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 리카는 좀 VIP 고객의 상품을 팔러 갔다가 고객의 손자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학비 때문에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리카가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입금해달라면 맡긴 돈을 빼돌리고 전표를 조작해서 은행 돈을 본격적으로 횡령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과정이 어찌 보면은 전자는 공감이잖아요. 딱하다, 안 됐다. 근데 방식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네네. 은행 돈을 내 돈처럼 막 꺼내서 쓴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전까지 좀 숨막힐 정도로 답답한 삶을 살았던 리카는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데요. 일단 고객 손자랑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고요. 학비가 필요한 애인을 위해 200만 엔, 우리 돈으로 치면 1,800만 원 정도를 횡령해서 빌려주고 고객의 돈 2,700만 원을 빼돌립니다. 리카가 만든 위조 전표는 아주 정교해서 은행 고위급 인사가 혀를 내두를 정도죠. 영화는 이 과정에서 리카의 욕망이 어떻게 부풀어 오르는지 묘사하는데 공을 들이는데요. 그녀의 눈높이는 보급형 시계 브랜드에서 명품 위에 명품,
파텍 필립으로 높아지고 숙소에 대한 기준은 러브호텔에서 1박에 1,000만 원 이상 하는 고급 호텔로 상승하게 됩니다. 출근용 교통수단으로는 자전거 대신 BMW 세단을 원하게 되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현대 배경이에요. 당장 2023년에 가져와도 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배경인데 일본에서 원작은 시대 배경이 어떤가요? 예, 일본에서는 이제 1990년대 중반이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좀 살펴보자면 1980년대 일본은 이제 자산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사치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다시 미술품 투자 등에 나서는 등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욕망도 부풀러 올랐습니다. 이후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본은행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 거품이 빠르게 빠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한번 고급과 럭셔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취향과 욕망은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서 인지 부조화가 상당했겠죠. 종이달에서도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쓰던 리카가 갑자기 사기꾼이 돼버린 스스로의 모습을 자각하고 나서도 그 욕망을 쉽게 꺼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리카는 그렇다고 쳐요. 항상 돈이 막 넘쳐나는 곳에서 막 살고 그러면 욕망을 이기지 못했다. 리카하고 만나는 그 손자는 어떻습니까? 리카하고 만나는 그 손자는 좀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그 자기 할아버지가 이 리카한테 좀 나쁜 감정을 품고 뭐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네. 이 뭐 리카한테 이제 도움을 받다 보고 이게 내연의 관계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제 본인이 사치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좀 다른 여자한테 이제 눈을 돌리면서 굉장히 좀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문 용어로 이중 나쁜 놈? 네네. 파렴치한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감정이 좀 미묘해진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아버지 지갑에 손대는 자식이다. 할아버지 지갑에 손대는 손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는 사실 이런 류의 작품을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냥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카가 그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한 10만 원 정도 고객 돈을 그냥 빼다가 자기의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바늘 도둑이었는데 그냥 이제 소도둑으로 이제 그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뭐 바늘 도둑이든 소도둑이든 결국 남의 그 지갑에다가 그 손을 댔다면은 그 고객 재산을 슬쩍했다면 이미 그냥 도둑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뭐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고객 재산을 슬쩍했다면 이미 고객과의 신뢰를 거기서부터 깬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리카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뀐 순간은 뭐 어떤 위조 전표를 만들거나 불륜을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단돈 10만 원이 모자라서 잠깐 고객의 돈을 꺼내 쓴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사소한 잘못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이 티핑 포인트였다 이런 생각도 네네. 드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 맞습니까? 예,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영화는 이제 세 개의 실화를 모티프로 삼았다고 알려졌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건 시가은행 9억엔 횡령 사건입니다. 1973년 시가은행 야마시나 지점의 베테랑 은행원 오쿠마라 아키코가 횡령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오쿠무라는 6년간 약 1,300회에 걸쳐서 9억엔을 횡령했고요. 그 대부분을 10살 어린 전직 택시 운전수 야마가타 겐지에게 줬다고 합니다. 오쿠무라는 징역 8년을, 연하의 남자는 10년을 선고받았고요. 당시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횡령 사건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녀가 상사들 관심을 끈 건 저 사람 휴일에도 그 자진해서 나와서 굉장히 성실한 직원이네 뭐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휴일에 나와서 뭐 성실하게 가짜 전표를 만들고 있었던 도중이었겠죠. 여성은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다이아 반지를 사고 또 어린애인가 호화 파티를 즐기는데 썼다고 합니다. 근데 좀 허무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그 위험을 감수해서 고작 얻는다는 즐거움이 그렇죠. 굉장히 그냥 비싼 소비재를 구입한다, 네. 향락을 즐긴다 여기에 그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돈으로도 9억엔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기는 한데 1973년도에 이 정도면은 뭐 일본 열도가 떠들썩했겠네요.
예, 굉장히 떠들썩했고 뭐 그 이후에 조금 이런 횡령 사건들이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후에도 크고 작은 횡령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엔 일본 소니라이프 보험회사에 재직 중이던 레이 이시가 170억엔, 원화로 치면 1,500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요. 그는 170억엔 전체를 자기 명의로 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은행 계좌로 모두 이체한 뒤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과감함을 보여줍니다. 일본 경시청, 미국 FBI가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그의 범죄 행각이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300억 원이 넘는 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가 구입한 비트코인은 FBI에 압수돼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FBI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이제 다들 간이 커져서 이제는 1,5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을 했다. 심지어 올인해서 코인 투자했다. 네. 근데 돈을 벌었다. 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남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금융권 횡령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융권 횡령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반 동안 적발된 금융권 횡령액의 77%가 지난해와 올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엔 단일 건으로 가장 액수가 컸던 우리은행 직원 697억 원 횡령 사건을 포함해서 826억 원의 횡령이 있었고요. 올해는 BNK 경남은행 직원의 562억 원대 횡령을 포함해 7개월간 12명이 580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이게 이 정도 횡령을 했다. 뭔가 품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돈 어디 썼답니까? 예, 일단 작년에 697억 원 횡령 사실이 밝혀진 우리은행의 직원의 경우는요. 주식 매매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직원의 가족 및 조력자들 또한 범죄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고서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받아 채무 변제, 사업 자금, 부동산, 차량, 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요. 또한 최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NK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는 50억 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에 썼다고 합니다. 이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벌어서 쓴 거 채워 넣어야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되는데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횡령 후 동일 금액을 다시 입금에 넣어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냥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행위, 얻은 수익, 그리고 결말 이런 것들이 허무하고 쓸쓸하다. BNK 경남은행에서 500억 원대 자금을 횡령했던 그 부장도 이번 주에 기소가 됐잖아요. 네네.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일단 50억 원 어치만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람도 회사에서 에이스다, 정말 일 잘한다 이런 평가 받았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작품의 제목이 종이달이다. 종이달 무슨 뜻이에요? 예, 종이달은 옛날 일본 사진관에서 초승달 모양의 가짜 달을 만들고 그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시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서 뭐 종이달, 가짜 종이달을 쓰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이를 넘어서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종이달로 채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실 언젠가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으로 그녀가 산 것들, 이를테면 파텍 필립 시계나 BMW 차, 연하의 애인까지 모두 종이달이자 가짜 행복이었던 셈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들. 네네. 종이로 만든 가짜 달. 일본에는 종이달처럼 버블경제, 잃어버린 20년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일본에는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시기를 다룬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종이달이 버블 경제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진입하는 전환기를 그렸다면 도쿄 소나타처럼 해당 시기에 붕괴해버린 중산층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도 있습니다. 또 사랑이 뭘까처럼 잃어버린 20년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토리 세대가 얼마나 체념에 익숙한지를 그려내는 작품도 있고요. 그래요. 우리가 좋아했던 작품 파친코에서도 이민호 씨하고 김미나 씨가 그 열연을 했던 그 작품의 마지막도 버블 경제가 끝나가는 그 쓸쓸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끝나게 되잖아요. 네네. 파친코 원이. 영화를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다.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이 버블 경제가 무너지는 과정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겠네요. 예, 한 나라 대중문화에 그처럼 특정 요소가 자주 나온다는 건 그 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이겠죠. 일본의 초장기 불황은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일본인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자산값의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서 등장 인물들이 겪는 여러 상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도 돌아오는 질문의 시간 재밌습니까? 저는 이 영화를 무척이나 재밌게 봤는데요. 일단 이 영화는 좀 그 일본 스토리텔러들이 가장 좀 강한 네. 어떤 그 개인 내면의 그 파멸을 그리는데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파멸 전문 그런 네. 작품 많아요. 일본 네. 작품 중에. 일본에는 정말 그런 작품이 많아가지고 뭐 소설로 보면은 뭐 다자이 오사무의 뭐 인간 실격 같은 작품도 있겠고, 화차도 있고. 네, 화차도 있고. 네, 저는 그 작품은 좋아해요. 뭐 또 영화 중에서 뭐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역시 일본인들은 이런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강하구나 싶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이 영화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이분이 계속 막 조금씩 더 큰 돈에 손을 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보는 사람들을 그 조마조마하게 하고 네. 굉장히 스릴이 있습니다. 설마 좀 더 금액을 올려봐 이렇게 마음속으로 약간 응원한 건 아니죠. 관객으로서는 좀 그걸 보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긴 하죠. 네.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은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박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특히 영화에 있어서 좀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을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러들이. 아무래도 그 한국인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조금 더 거기에서 좀 개인이 좀 의지를 가지고 좀 헤쳐나가고 이런 것들을 네. 좀 관객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 같고 또 스토리텔러들도 그래서 거기에 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프면 좀 그렇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뭐 한국 이번 리메이크 판이 조금 일본 판에 비해서 관심을 못 받은 것도 뭐 좀 그런 양국의 좀 차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하긴 일본은 파멸하면 끝까지 완전 부셔버릴 거예요.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네네. 그게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 일본 원작은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